혹시 이렇게 뭐랄까 예상치 못한 어려움 때문에 확 좌절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아니면 스트레스 때문에 진짜 숨 막힌다 이런 느낌? 네, 살면서 누구나 겪는 일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런 어려움을 좀 잘 헤쳐나갈 수 있는 힘,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게일 가젤 박사의 하버드 회복 탄력성 수업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아, 네, 좋은 자료죠. 이 자료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랄까 회복 탄력성이 그냥 몇몇 사람만 가진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 그렇죠. 누구나 갖고 있고 마치 운동으로 근육 키우듯이 훈련하면 키울 수 있는 마음의 근육 같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마음 근육. 아주 적절한 비유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특히 스트레스 받을 때요. 그걸 이해하고 또 뇌가 변할 수 있다는 거, 그 신경 가소성을 아는 데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 신경 가소성? 네. 이걸 활용해서 이제 마음 챙김이나 긍정성, 또 자기를 돌보는 거, 이런 걸 의식적으로 계속 연습하면 정말로 회복 탄력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럼 우리 안에 이미 그 힘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깨우고 키울지가 관건이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럼 그 첫 번째 마음 근육부터 한번 볼까요? 도대체 회복 탄력성이 뭐고 또 우리 뇌가 정말 변할 수 있는 건지. 네. 자료에서는 이걸 단순히 어려움에서 그냥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 그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필요할 때 마음의 원천에서 자원을 끌어올리는 내적인 능력. 약간 마르지 않는 우물 같은 느낌? 마음의 우물. 네, 좋은 표현이네요. 중요한 건 이 우물이 당신 안에 이미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 우물을 잘 쓰려면 일단 스트레스가 우리한테 뭘 하는지 알아야 해요. 뇌에 그 편도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얘가 위협을 딱 감지하면 막 경보를 울려요. 그래서 교감신경계를 통해서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쫙 나오는 거죠. 아, 그 투쟁 도망 얼음 반응이요? 네, 바로 그거요. 옛날에는 이게 생존에 꼭 필요했는데 요즘엔 뭐랄까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너무 쉽게 이게 켜지는 게 문제죠. 계속 켜져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게 만성이 되면 그 코르티솔이 오히려 우리 몸이랑 마음을 계속 갉아먹는 거예요.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잠도 잘 못 자고 건강에 안 좋죠. 듣기만 해도 힘든데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희망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바로 신경가소성. 네, 우리 뇌가 생각보다 훨씬 유연하다는 거. 뭐랄까 말랑말랑해서 경험이나 생각, 행동으로 뇌회로를 가꿀 수 있다. 맞아요. 뇌는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자주 하느냐에 따라서 뇌 안의 길이 새로 나거나 아니면 있던 길이 더 튼튼해지기도 하고. 그럼 부정적인 생각만 계속하면 그쪽 길이 더 강해지겠네요. 그렇죠. 반대로 의식적으로 좋은 경험이나 뇌 강점에 자꾸 집중하면 뇌는 또 그쪽으로 길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 자료에 나온 존 이야기처럼요. 아버지 비판 때문에 힘들었던 분. 네. 그분이 계속 나는 똑똑하고 재능 있어 이렇게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꾸준히 했더니 진짜 수십 년 된 그 부정적인 신경 경로가 약해지고 새로운 긍정 회로가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면 뇌가 바뀌고 미래도 바꿀 수 있다. 이거 진짜 강력한 메시지인데요. 네, 정말 그렇죠.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다는 거니까요. 그럼 다음은 건강한 관계 맺기네요. 이것도 회복 탄력성이 엄청 중요하다고. 아, 네. 절대적으로 중요하죠. 인간인 어쨌든 혼자서는 못 살잖아요.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네. 타인이랑 연결되는 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그게 또 회복 탄력성의 기반이 된다는 거죠. 어릴 때 부모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살면서 만나는 좋은 관계들이 진짜 큰 힘이 된다고. 맞아요. 특히 요즘 현대사회는 외로움이 문제잖아요. 이게 뭐 담배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안 좋다는 연구도 있고요. 그렇게까지요? 와.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꼭 뭐 엄청 깊고 대단한 관계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바라 프레드릭슨이 말한 소소한 교류의 순간들. 소소한 교류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뭐 카페 직원한테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 아니면 이웃이랑 잠깐 날씨 얘기하는 거. 이런 아주 짧은 순간에요. 긍정적인 감정에 오가면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 애착 호르몬. 네.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회복 탄력성의 연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는 양보다 질, 그리고 이런 작은 연결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좋은 관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자료에 나온 로브 이야기처럼요. 선생님 한 분의 믿음 덕분에 의사가 된
아, 네. 그런 관계는 일단 세상과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회복시켜주죠. 그리고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영감, 롤모델이 되어주기도 하고요. 또 따뜻한 격려나 인정, 이게 자존감을 엄청 높여주잖아요. 그렇죠. 인정받는 느낌.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섬김의 역설이라는 거요. 섬김의 역설? 그건 뭐죠? 이감합이 들릴 수 있는데 내 문제에만 막 파묻혀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을 돕는 거 있잖아요. 이타적인 행동이나 자원봉사. 이게 오히려 내 삶의 만족도나 의미를 더 크게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울감도 줄여주고요. 진짜요? 남을 돕는데 내가 더 좋아진다고요? 네, 그 로레타 이야기 기억나세요? 불임 진단받고 힘들어하다가 신생아실 봉사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위로받고 충만함을 느꼈다는 거. 아, 네네. 꼭 거창한 봉사가 아니더라도 뭐 그냥 길 가다가 누구 문 잡아주는 무작위 선행 같은 작은 친절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이랑 연결되고 아, 나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느끼면서 회복 탄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와, 관계의 힘이 정말 다양하네요. 자, 다음은 유연하게 생각하기인데요. 이건 또 어떤 근육일까요? 이건 뭐랄까 상황 자체를 바꾸긴 어려워도 그 상황을 보는 내 렌즈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관점 바꾸기? 네. 여기서 그 1차 화살, 2차 화살 비유가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그거 저도 인상 깊었어요. 1차 화살은 예를 들어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는 거. 이건 피하기 힘든 고통스러운 사건 자체죠. 그렇죠. 통제 불가능한. 근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종종 2차 화살이에요.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막 회속하고 반응하는 거. 아,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난 역시 능력이 없나 봐. 이러면서 스스로한테 쏘는 화살이죠. 아, 듣고 보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혼자 막 괴로워하는 거. 네. 근데 이 2차 화살은 우리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그 2차 화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여기서 바로 마음 챙김이 등장합니다. 마음 챙김. 요즘 많이 얘기하죠. 네. 현재 순간에 딱 머물면서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어떤 감정이 느껴지는지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요. 아, 내가 지금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네. 내가 실패자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죠.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 내가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하늘에 구름 지나가듯이 생각도 그냥 왔다가 흘러가는 거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열린 하늘 명상 같은 연습이 도움이 되죠. 자료에서는 불교 철학에서 말하는 존재의 세 가지 징표도 얘기하던데요. 아, 네. 삶의 본질적인 진실 세 가지. 첫째, 고통은 피할 수 없다. 둘째, 모든 것은 변한다. 셋째, 나는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게 되게 중요하게 들리네요. 지금 힘든 것도 언젠간 변한다는 거니까요. 맞아요. 이 진실들을 받아들이면 변화 앞에서 좀 덜 저항하게 되고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라는 걸 깨달으면 과도한 자의식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관점을 바꾸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일단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성장 마인드셋을 갖게 되죠. 난 원래 이래가 아니라 나도 변할 수 있어, 배울 수 있어 이렇게요. 과거 실수에 얽매이지 않고 내 강점이 뭔지 더 보게 되고요. 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기서 내가 배울 건 뭘까? 이 위기 속에 기회는 없을까?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는 시도를 하게 되죠. 그 로베르토 이야기처럼요. 어머니 집에 불이 났는데 아, 그 화재 사건이요? 네, 처음엔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그걸 계기로 오히려 어머니랑 더 가깝게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본인의 불안감도 줄었다고. 와, 위기 속의 기회네요, 정말.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내가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왔는지, 그때 어떤 강점을 발휘했는지 찾아보는 유연성 도구함, 훈련 같은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지금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거든요. 네 번째는 끈기 있게 나아가기. 그릿이랑 비슷한 건가요? 네, 비슷해요. 엔젤라 더크워스가 말한 그리처럼 재능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거. 근데 단순히 그냥 버티는 게 아니고요.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네,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 의지기제라고 하죠. 그걸 가지고 열정적으로 꾸준히 하는 힘이에요. 특히 이게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의미를 찾고 가치를 느끼는 내재적 동기에서 나올 때 훨씬 강력하고 오래가요. 아, 내재적 동기.
예를 들면요? 뭐 살 빼는 거요. 의사가 살 빼라고 막 정고해서 마지못해 하는 것보다 내가 건강해지면 더 활기차게 살 수 있겠다. 내가 좋아하는 등산을 더 즐길 수 있겠다. 이렇게 스스로 원해서 할 때 더 성공하기 쉽다는 거죠. 그렇군요. 왜 하는지가 중요하네요. 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려는 이 목표가 내 삶의 더 큰 목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걸 자꾸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그 소설 쓰려던 디들의 이야기처럼요. 내 쓰다가 자꾸 막혔던 돈? 그렇죠. 근데 가족들한테 내가 왜 이 소설을 쓰려고 하는지 그 사회적 의미 같은 걸 얘기하고 지지를 받으니까 다시 힘을 내서 쓰게 됐잖아요.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어려워도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목적의식을 좀 명확하게 하는 방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자료에서는 인생 목적 선언문 같은 걸 만들어 보라고 제안해요. 나는 나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내가 할 행동은 나의 역할이다. 이런 식으로요. 오, 한번 써보면 좋겠네요. 네, 이게 방향을 잃지 않게 도와주죠. 근데 의지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획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그냥 생각만 하다가 끝나기 쉬워요. 그래서 장기 목표를 잘게 쪼개서 단기 목표로 만들고 언제까지 뭘 할지 타임라인도 정하고 체크리스트 같은 걸 활용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해요. 체크리스트, 그거 하나씩 지워나가는 재미가 있죠. 네, 실제로 그거 지울 때마다 뇌에서 도파민이 나와서 성취감을 느끼게 해준대요. 동기부여에 도움이 되는 거죠. 오, 과학적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끈기라는 게 현실을 외면하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수용하는 데서 시작해요. 수용 전념 치료, ACT라는 관점인데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거기에 맞서 싸우느라 에너지를 다 쓰지 말고요. 받아들이고 그 다음엔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서 행동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 만성 통증이 있던 디자이너 제시카처럼요. 통증을 없애려고 싸우는 대신 통증을 안고 가면서도 디자이너로서의 커리어라는 가치를 추구하기로 하니까 오히려 더 활력을 찾았다고 하잖아요. 아, 저항하기보다 수용하고 가치에 집중한다. 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오늘 하루 나는 어떤 가치를 실현하며 살고 싶지? 이렇게 의도 설정하기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제 5번째, 감정 조절하기네요. 이건 정말 모두에게 필요한 능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쵸. 어떤 자극이 딱 왔을 때 욱하고 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자기조절 능력이라고 하죠. 네, 그 외과 의사 제이크 이야기 나왔잖아요. 감정 조절 못해서 힘들었던. 맞아요. 그분이 코칭 받으면서 자기 감정 패턴을 알아차리고 그걸 관리하는 법을 배운 거잖아요. 데니얼 골먼이 말한 감성지능을 키운 거죠. 그러니까 소통도 더 잘하게 되고 행동도 달라지고. 그럼 감정 조절은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요? 원칙 같은 게 있을까요?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내 감정을 탁 건드리는 그 방아쇠가 뭔지 알아차리는 거. 예를 들어 누가 날 무시하는 것과 클 때 내가 확 올라오는구나 이런 식으로요. 네, 내 버튼이 뭔지 아는 거. 그쵸. 둘째는 그런 감정을 느끼는 나를 막 비난하는 게 아니라 좀 이해해주고 다독여주는 자기 연민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났구나. 그럴 만도 하지. 이렇게요. 아, 스스로에게 공감해 주는 거. 네. 그리고 셋째는 감정이 아무리 강렬해도 이건 결국 지나간다는 거, 일시적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죠. 근데 분노나 두려움 같은 감정은 다루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피하고 싶고. 그렇죠. 근데 그걸 억지로 누르거나 외면하면 오히려 나중에 더 크게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이 있다는 걸 일단 인정해주고 건강하게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게 중요해요. 틱나탄 스님이 불난집 비유하셨잖아요. 아, 네. 막 감정이 격해질 때 남 탓하기 전에 일단 내 마음속에 난 불부터 좀 돌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잠시 멈춤이 중요하군요. 네, 정말 중요해요. 그냥 바쁜 일상 속에서 의식적으로 잠깐, 아주 잠깐이라도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에 확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죠. 그 CEO 아바니 사례처럼요. 미팅 사이에 잠깐 숨 고르는 거. 네. 그런 작은 틈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평정심을 찾는 데 엄청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 심호흡 몇 번 하거나 잠깐 눈 감고 명상하거나 그냥 잠깐 산책하는 거 다 좋아요.
특히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막 받아치기 전에 잠깐 멈추는 연습, 이거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스탑 기법이라고 해서 스탑 멈추고 take a breath 숨 쉬고 observe 관찰하고 proceed with kindness 친절하게 나아가기 이런 단계별 방법도 있고 rain 기법도 있죠. recognize 알아차리고 allow 허용하고 investigate 탐색하고 nurture 보살피기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면 도움이 많이 되죠. 와, 도구까지. 연습해봐야겠네요. 자, 이제 6번째 마음 근육, 긍정적인 마음 키우기입니다. 네, 긍정심리학에서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보통 약점 고치는 데 집중하는데 사실은 강점에 초점을 맞추는 게 동기부여나 성공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강점 집중? 네,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이라는 게 그냥 기분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에도 영향을 줘요. 면역력도 높이고 스트레스도 줄여주고요. 그 바버라 프레드릭슨의 확장과 수립 이론에 따르면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우리 생각이나 행동의 폭이 넓어져서 문제 해결 능력이나 창의성도 더 좋아진대요. 와, 긍정적인 게 좋다는 건 알았지만 그렇게 구체적인 효과가 있군요. 그쵸. 근데 문제는 우리 뇌가 원래 좀 부정적인 거에 더 잘 끌린다는 거예요. 생존 본능 때문에. 부정 편향이라고 하죠. 아, 맞아요. 좋은 일 9개 있어도 나쁜 일 하나에 온 신경이 쏠릴 때가 있죠.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 안에 그 내면 비판자 목소리 있잖아요. 끊임없이 넌 부족해. 넌 또 실패할 거야. 이렇게 속삭이는. 아, 그 목소리 진짜 힘들죠. 네. 근데 중요한 건 그 목소리가 꼭 진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과거 경험이나 남들이 했던 비판이 내 안에 자리 잡은 걸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목소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마음 챙김으로 또 내면 비판자가 활동 시작했네 하고 알아차리는 게 첫 단계고요. 그 다음에 그 목소리가 하는 말이 정말 사실인지 혹시 반박할 만한 다른 증거는 없는지 좀 따져보는 거예요. 내면 비판자 관리 훈련이죠. 약간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는 거네요. 그렇죠. 그 목소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낙관주의도 배울 수 있다는 게 흥미로웠어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 네, 마틴 셀리그만 박사가 연구했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 설명 방식의 차이라는 거예요. 설명 방식이요? 네, 비관적인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건 영원할 거야, 영구성, 모든 게 다 망했어, 보편성, 다 내 잘못이야, 내 인성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낙관적인 사람들은 이건 일시적일 뿐이야. 이 부분만 문제인 거지 전부는 아니야. 외부 요인도 있었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아, 해석의 차이군요. 네, 근데 이 설명 방식은 연습하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좀 더 낙관적인 방식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럼 긍정성을 키우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감사 일기죠. 매일 잠자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 정도 적어보는 거. 그리고 소중한 사람한테 직접 감사 편지를 써서 전달하는 것도 아주 강력한 방법이라고 하고요. 감사일기, 감사편지. 어렵지 않게 시작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7번째 마음 근육입니다. 나를 돌보는 습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 같은데 또 가장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회복 탄력성의 진짜 필수 연료인데 이상하게 우리는 자꾸 이걸 뒤로 미루죠. 지금 다른 할 일이 너무 많아. 내가 이런 걸 누릴 자격이 있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때문에요. 네, 딱 그 생각들이에요. 근데 이 자료에서 그 비행기 산소 마스크 비유 나오잖아요. 위급 상황에서 남 도와주기 전에 내 마스크부터 써야 하는 거. 그렇죠. 내가 살아야 남도 도울 수 있으니까. 네, 나를 먼저 돌보지 않으면 결국 번아웃 돼서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다른 사람도 돌볼 수 없게 되는 거죠. 자기 돌봄에서 특히 자기 공감을 강조하던데요. 네, 아주 중요해요. 내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 막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비난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뇌의 위협 시스템을 계속 켜는 거거든요. 아, 스스로를 공격하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자기 공감은 내 고통을 알아차려주고 내가 지금 힘들구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따뜻하게 연민으로 다독여주는 거예요. 이게 안정감을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줘요. 자기 공감이 나약하거나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정녕 아니죠. 클스팀 네퍼 각사 연구 보면 자기 공감 능력이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회복 탄력성이 높고 동기부여도 잘 된다고 해요.
특히 다른 사람 돌보는 역할을 많이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일수록 번아웃 안 되려면 이게 필수예요. 그럼 자기 공감은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자기 공감 틈새 시간 같은 연습이 있어요. 힘든 감정이 확 올라올 때 잠깐 멈춰서 숨을 쉬면서 아, 지금 힘든 순간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이런 감정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야 하고 보편적인 인간 경험이랑 연결하고 마지막으로 나 자신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말을 건네주는 거죠. 괜찮아, 내가 너 곁에 있어줄게, 처럼요. 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해주는 거 좀 낯설지만 필요하겠네요. 네, 연습이 필요해요. 결국 자기 돌봄은 시간을 따로 내서 마치 중요한 약속처럼 지켜야 한다는 거군요. 맞아요. 의지가 필요하죠.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다들 아는 것들이에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사, 충분한 잠, 그리고 명상 같은 거요. 기본적인 것들의 힘이 크다는 거네요. 네. 근데 처음부터 너무 거창하게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하루에 5분이라도 조용히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습관으로 만드는 거죠. 네, 그 힐대 일학이 생각나네요. 남편 돌보느라 자신은 못 챙기다가 결국 쓰러지고 나서야 도움받고 자기 시간 가지면서 오히려 더 잘 돌보게 되었다는. 그렇죠. 때로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그것도 아주 중요한 자기 돌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 거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게일 가젤 박사의 자료를 금해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그냥 타고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마음 근육들을 키움으로써 강화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관계 맺는 법, 생각하는 법, 꾸준히 나아가는 법, 감정 다루는 법, 긍정적으로 마음먹는 법, 그리고 나를 돌보는 법까지. 네. 그리고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는 우리 뇌는 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 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과거가 어땠든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새로 쓸 수 있다는 거. 이 자료가 말하듯이 당신이 바로 당신 인생의 작가입니다. 네, 당신이 당신 인생의 작가다.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오늘 당장 아주 작더라도 당신 자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자기 돌봄 행동 한 가지는 뭘까요? 아니면 이제 당신 안에 그 내면 비판자가 속삭일 때 어떤 따뜻하고 힘이 되는 말로 답해주고 싶으신가요? 이 시간이 당신 안에 이미 있는 그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발견하고 또 앞으로 꾸준히 키워나가는 그런 여정에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만의 속도로 계속 나아가시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